지금 프랑스에서 어줍잖게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나버렸고 그 때문에 책임지고 불명예 휴직을 해야 했던 여자 경찰이 있는데요. 엘리트로 소문나 있던 여성 경찰인데 한국 때문에 희망도 가졌고 좌절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국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파리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리 라포르테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관련해서 정말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희망을 심어준 곳이 한국이었고 동시에 좌절감을 안겨준 곳도 한국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제 삶을 돌아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한국을 만나는 걸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파리의 수많은 관광지들을 담당하는 시설 및 대인경호 업무를 맡고 있던 순찰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파리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올림픽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해외 취재단 및 선수단, 게다가 관광객들의 엄청난 인파를 관리하고 통제하느라 정말 힘들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 힘들던 올림픽 기간을 마치고 나서 저희 팀은 우수한 성과로 인해서 포상휴가를 길게 받을 수 있었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근무하던 지역 근처에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코리아하우스가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수많은 유럽인들 그리고 경기장만큼 핫했던 장소이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휴무날은 근무자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관광객 신분으로 찾아가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보다 오히려 코리아하우스가 더 볼거리가 많은 장소로 기억됩니다. 오죽하면 처음에는 취재진도 별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이 더 쏠려서 경비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던 기억도 있을 만큼 한국은 저에게 꽤나 인상 깊은 나라가 되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가족들 휴가로 한국으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 우리는 올림픽 기간 경비부서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포상금과 함께 포상휴가까지 받게 되어 그렇게 조금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된 거였죠. 제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 당시 조금 급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 한국행 비행기표가 유난히도 저렴했던 것도 한국에 다녀와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었죠. 당시 올림픽 시즌으로 인해 파리로 들어오는 비행기편이 대폭 증편된 상황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단, 취재진, 그리고 관광객들로 파리는 매일 붐볐고 이들을 실어 나르던 비행기들이 파리를 떠날 때는 대체로 빈좌석을 안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빈좌석을 남기는 것보다 저렴하게라도 팔아서 좌석을 채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한국행 땡처리 항공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격이 너무나도 합리적이라 망설일 필요도 없었어요. 저렴한 항공권 덕분에 우리 가족 4명이 한국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 거죠. 티켓을 결제하면서 어쩌면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 4인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깊이 탐구할 기회였고 두 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할 절호의 기회였죠. 아들 둘은 모두 중학생이어서 이런 여행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여행이라 처음에는 준비가 덜 된 느낌이었지만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번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모두 이번 여행이 단순히 가족 휴가를 넘은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한국을 여행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했으며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설레게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최악의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놓치더니 그걸 줍겠다고 찻길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근처를 지나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차 안에 있던 한국인 운전자는 깜짝 놀라며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우리 가족을 보자마자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외국분들이시죠? 제가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었으면 그냥 서로 사과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그는 우리가 외국인이어서 조금 불안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운전자는 자신이 보상을 해야 할 게 있으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다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죠. 우리는 그런 운전자의 태도에 놀랐어요. 솔직히 프랑스였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욕이나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낼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고나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경찰과 엮이는 게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어요. 제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외국에서 직접 이런 일을 경험하니 평소 파리 시민들이 왜 경찰과 얽히는 걸 꺼려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했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사고에도 이렇게 신속히 대응한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죠. 그 뒤로 한국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프랑스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프랑스 경찰은 대체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종종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저 역시나 그렇죠. 하지만 한국 경찰은 훨씬 적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현장에서의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꼼꼼히 질문했고 운전자와 우리 가족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실제 부딪히지 않았으니 서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결론까지 냈죠.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신속한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여행을 계속하면서 느낀 건 한국은 정말 완벽한 치안을 가진 나라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물론 제가 단순히 여행객의 입장에서 한국의 다른 면들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프랑스 경찰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부러운 치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도 안전하게 다니고 있고 주요 장소마다 설치된 CCTV와 질서정연한 분위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민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사람들이 늦은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가 적고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들이 안전을 당연하게 느끼는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은 분명 부러운 치안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법과 규칙을 존중하고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CCTV 환경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요 거리와 도로, 심지어 작은 골목까지도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야가 탁 트인 도로 설계와 체계적인 교통관리도 치안 유지에 한몫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적어서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한국 경찰은 단순히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 점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적극성이라는 건 돈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치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경찰이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고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제가 운영하는 팀에 적극성이라는 요소를 도입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는 관광지에서 소매치기와 강매꾼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히 하기로 했죠. 팀원들에게 하루에 최소 1명 이상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팀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마치 시간 때우기식 근무를 했던 건 사실이고 이게 편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체포까지 하라는 지시에 팀원들 중 일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관광객들에게 너무 무섭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팀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며 지시를 밀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팀원들의 협조 아래 매일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섰고 하루에 두세 명씩 소매치기와 강매꾼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진짜 한국식으로 적극적 경찰력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단속이 강화되자 처음에는 범죄자들도 경계를 강화하며 우리를 피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근무하는 섹터에서만큼은 강매꾼과 소매치기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들이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관광지의 평판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상부에 보고하며 팀원들에게 포상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시를 따르며 변화의 중심에서 뛰어다닌 팀원들이야말로 이 성공의 가장 큰 주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보고가 상부에 전달되고 우리 팀의 근무 방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나타났는데요. 다른 섹터를 담당하던 아르노 드비에르라는 40대 중년의 남자 팀장은 우리의 방식이 그들의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는 우리의 단속 강화로 인해 강매꾼들과 소매치기들이 다른 섹터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팀이 곤경에 처했다고 주장했죠. 특히 최근에는 새로 유입된 강매꾼들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추진한 단속 강화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섹터가 함께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식 경찰력 행사가 관광지 치안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각 팀이 같은 수준으로 협력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단지 풍선 효과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섹터의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문제는 다른 섹터로 옮겨갈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 남자 팀장은 제가 제안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문제를 밀어내는 데 그쳤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서로의 의견은 점점 더 엇갈렸고 결국 언성이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됐죠. 결국 상사가 나서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서류로 말해야지 말싸움을 해서 뭐 하겠느냐며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상사의 중재 덕에 대화는 일단락되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지시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적극적인 경찰력 행사가 관광지 치안을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득할 절호의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관광객으로 경험하며 느꼈던 그 편안한 마음을 프랑스를 찾아와준 관광객들이 느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적극적인 단속으로 변화하는 방식은 단순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에서 경험한 사례와 그걸 보고 대입한 제가 이루어낸 구체적인 성과들을 떠올렸죠. 한국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안정과 신뢰를 느꼈는지를 적어나갔죠. 그들이 보여준 적극성은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 보고서가 단순히 제가 가진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팀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믿고 있는 방식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입증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교훈이 프랑스의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상사는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던 남자 팀장의 말을 지지하며 지금까지 하던 걸 멈추고 조용히 지내라고 충고했죠. 기존처럼 소극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무 강도를 높이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한 거죠. 그건 관광지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나 관광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관광지의 치안을 걱정하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했던 저로서는 상사의 결정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실망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상부기관에 더 자세히 정리된 보고서를 제출했고 우리 경찰 스테이션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상사의 결정을 명확히 기록하며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보고서는 결국 상부에서 주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스테이션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시도하라는 지시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 저는 우리 스테이션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너 때문에 매일 싸워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도 그런 비난 정도는 참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 결과가 치안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섹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 한 명이 강매꾼에게 피습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순식간에 스테이션 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모두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인 단속을 주장했던 제가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결국에 저는 상사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1년간 휴직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라는 선택지를 제시받았죠. 그 결과 저는 결국 휴직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휴직이 아니었어요. 불명예스러운 휴직이었죠. 제가 믿고 추진했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경찰력의 적극성은 옳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모든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걸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괜히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걸 우리 방식에 도입하자고 주장한 게 잘못이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이 애초에 한국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원망 섞인 감정도 생겨났어요. 한국을 비난한 건 잘못된 논리였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거죠. 며칠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으나 이런 제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줍잖게 한국에서 보고 온 하나만 가지고 도입하려 주장했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한국을 통째로 배우자. 한국을 따라서 전국을 싹 뒤엎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여행객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한국이 아닌 한국의 시스템을 깊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단순했어요. 한국은 정말 좋았습니다. 치안, 시민의식, 그리고 경찰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경찰력 행사 방식과 적극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법과 규정만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신뢰를 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요소들이 한국을 이렇게 안전한 나라로 만들었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프랑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악 물고 1년이라는 시간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으며 제가 겪었던 실패를 보완하고 프랑스로 돌아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차이를 분석하며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죠. 오히려 나에게 악재로만 보였던 휴직이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휴식을 취하며 동시에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가진 생각과 목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 계획은 분명합니다. 복직 후에는 기획부서로 전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배운 점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정말 프랑스의 시스템을 바꿀 기획안을 제출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엔 단순히 소속된 팀의 성과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랑스의 치안 체계 자체를 싹 뒤엎어버리겠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배움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해 제가 꿈꾸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프랑스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